네, 여러분께서는 글로벌 인재 포럼 2020 트랙 A, AI 시대의 학교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부터 트랙 A의 두 번째 세션, AI 시대 다시 교육을 말하다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AI 진이에게 물어보면 모든 것을 다 가르쳐주는 세상에서 지식 교육이 필요한지,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하고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지, 그리고 AI 시대, 인간은 어떠한 지식과 어떠한 역량을 갖추어야 하는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우리 교육의 방향성과 교육과정의 리부트에 대해 논의해 보려고 합니다. 발표회는 지난 세션에서 좌장을 맡아주신 김민영 영국 워릭대 수학연구소 수학대중교육 석좌 교수님, 이용덕 드림앤 퓨처랩스 대표님께서 준비해 주셨고 김우승 한양대 총장님께서 좌장을 맡아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그럼 김우승 총장님 진행을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말씀 주신 대로 AI 시대 다시 교육을 말하다 세션을 좀 열려고 하고 있고요. 이 세션이 90분입니다. 그래서 두 분의 우리 연사님이 계신데 지금 설명 주신 대로 우리 김민영 교수님은 영국 워릭대 석좌 교수님으로 계신데 특히 수학 대중교육 관련해서 4권의 서적을 갖고 계시고요. 저서를 갖고 계시고요. 이용덕 대표님은 드림앤 퓨처랩스의 대표신데 30년간 반도체 기업에서 근무하셔서 인더스트리 쪽에서 AI 쪽에서 바라보는 우리 교육이 어떻게 돼야 되는지 특히 그 엔비디아 코리아 대표를 역임하셨고요. 그래서 먼저 김민영 교수님이 이제 발표해 주시고 이어서 이용덕 대표님이 하시는데 사실 이 AI가 요즘에 AI for all 또는 AI for everyone, AI for everything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이제 AI는 그냥 우리 삶의 아마 일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140년 전에 에디슨이 백열 전구를 발명할 때 그 전기처럼 전기혁명처럼 AI는 비활성화된 물체에 생명을 불어넣을 것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즉 전기로 움직이는 모든 것들은 이제 AI화 될 것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AI는 싫든 좋든 우리와 동행하는 것이라 우리 삶의 일부로 아마 자리매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AI 강국이 되려면 인공지능을 가장 잘 활용하는 나라, 그런 나라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인재 양성이 무척 중요한데 그 교육이 AI 강국을 위한 가장 중요한 전 인프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 일반 국민 대상 AI 교육도 굉장히 필요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먼저 학계에 계신 김민영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시고 다음에 제가 이용덕 대표님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김 교수님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저를 초대해 주시고 이 좌장을 맡아주신 김우승 총장님께 굉장히 감사합니다. 제가 수학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AI 시대의 수학 교육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줄 걸로 기대를 하셨던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제가 그 얘기를 준비를 안 해서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양해를 구하고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우선 조금 지적하고 넘어가고 싶은 부분은 우리나라 수학 교육이 굉장히 수준이 높다는 것입니다. 제가 직접 만나는 학생, 직장인, 학교 선생님들을 근거로 그렇게 짐작하는 바도 있지만은 국제 학업 평가 조사 이런 거를 봐도 비슷한 결과가 나타납니다. 지금 잘 보이는지 모르겠지만은 국제 학업 평가 이제 큰 것들이 2개가 있는데요. 팀스라는 거하고 이제 피사라고 하는 거. 피사 성적을 여러분들이 신문에서도 많이 봤겠지만 항상 상위권에 저기 지금 화면에 나온 거는 2012년, 15년, 2015년 18년, 3년 단위로 이렇게 조사를 하기 때문에 저렇게 발췌를 해왔는데요. 항상 상위권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사는 영국에서는 한국이 수학 교육이 뛰어난 나라는 선입견이 강해서 몇 년 전에 영국 국영방송에서 한국과 비교를 하면서 영국 수학을 강하게 비판하는 특집을 만들기도 했었습니다. 국제평가에서 우리가 기속적으로 우월하니까 당연히 그런 생각도 하겠죠. 근데 이런 이야기를 제가 우리나라에서 하면은 다음과 같이 반응을 많이 합니다. 그거는 성적만 보지 한국의 주입식 교육은 모르니까 그렇지. 혹은 시험 위주의 한국 교육 방식은 모르니까 그렇다. 등등 이런 종류의 반응이 많이 나오는데 물론 그런 면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핀란드 교육이 이렇게 좋다 막 열렬하게 얘기할 때
그때도 그 나라 특유의 문제점들을 알아보고 하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어떤 특정한 일면을 보고 얘기하는 건데 어느 나라에서든 자기의 단점들이 많이 보이는 복잡한 시각이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 같으면은 한국의 가장 나쁜 사례하고 핀란드의 가장 좋은 사례를 비교하면서 아주 신세를 한탄하는 시간 낭비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몇 년 전에 한국을 수포자의 나라라고 비판하는 신문 기사에서 한국이 성적은 뛰어나지만은 피사 설문조사에 의하면은 수학에 대한 흥미도는 OECD 28위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같은 기사에서 핀란드 교육 시스템을 아주 예찬하는데, 근데 똑같은 설문조사에 보면은 핀란드는 흥미도가 한국 바로 아래였거든요. 그거를 간과했던 것 같아요. 더군다나 그 흥미도 랭킹의 밑바닥을 보면은 한국과 핀란드도 있었지만은 일본, 벨기에,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등 모두 학업 성취도가 높은 나라들이었어요. 흥미도가 낮은 나라들이. 그러니까 복잡하죠. 이런 것들이 다. 제가 이 자리에서 교육과 관련된 복잡한 사회 문제를 거론할 지식도 없고 시간도 없는데 그래서 그런 배경을 다 무시하고 결과 자체만 보고 말씀드리는 것이지만은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수학 수준은 상당히 높다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높은 수준의 배경에는 좋은 이유하고 나쁜 이유들이 섞여 있을 것인데 그렇다면 이제 나쁜 이유를 비판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은 좋은 이유를 부각함으로써 각종 교육 개편이 일어날 때 강점들이 약화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자면은 우리 교육 시스템의 확실한 강점 하나는 제가 볼 때 선생님들의 자질입니다. 특히 제가 살아본 미국하고 영국 선생님들과 비교하면은 평균적인 실력이 월등하게 뛰어날 거라고 선생님들이 확신합니다. 선생님이 되는 과정 자체가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은 결과적으로는 수학 실력이 가장 뛰어난 계층의 대학생들이 선생님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선생님이 되고 나서도 자신을 개발할 기회가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가장 당연시되는 연수 프로그램 또 연수 시설 이런 것 같으면은 영국에서는 꿈도 못 꾸거든요. 지금 저기 나와 있는 게 서울교육연수원인데요. 서면에 나와 있는 게 저런 종류의 훌륭한 시설을 영국에서는 정말로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나라가 저런 종류의 강점은 확실하게 가지고 있다. 제가 지적을 하고 싶었는데 이제 선생님들의 자질과 관련된 여건의 부족한 점 하나만 지적하자면은 선생님들이 학문적 활동을 할 기회는 비교적 적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워낙 뛰어난 사람들이다 보니까 공부에 대한 욕구가 강한 선생님들이 많고 그래서 모여서 책도 같이 읽고 동아리들도 만들어서 수학 얘기도 하고 저 같은 사람한테 수학 강연을 부탁하기도 하지만은 조금 더 체계적으로 고등 수학을 접할 기회를 갖기 원하는 선생님들이 참 많아요. 제가 교사 연수에 참여했을 때 그런 피드백을 여러 번 받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교수법에 대한 연수도 좋지만 실제 수학을 공부하는 연수도 더 많았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들이 꽤 많았습니다. 공부에 대한 관심을 선생님들이 계속 유지하는 것이 당연히 가르치는 데도 도움이 되겠죠. 우리나라의 또 하나의 강점은 공부를 둘러싼 전체적인 사회 조직력입니다. 미국이나 영국에서는 아이들의 건전한 조직 활동이 거의 스포츠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 약간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개인적인 경험이고 거기서 자식을 키우는 부모로서 제가 한국의 조직력이 부러울 때가 참 많았습니다. 아이들이 학교에 있는 시간 외에 좀 짜임새 있는 공부나 문화 활동을 친구들과 함께 할 기회가 미국과 영국에서는 극히 드물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청소년 시절은 에너지가 넘치는 시절이기도 해서 학교 수업 약 6시간이 끝나면은 남은 시간은 아이들이 어떻게 보내야지 될까 생각해야지 되는데 근데 우리나라에서 가령 서양 선진국의 개념 이거 굉장히 이상화하는 사람들은 유럽 청소년들은 방과 후 시간을 아주 창의적으로 보낸다는 착각도 자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이제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일반적인 현실은 여가 시간에 뭐 마약, 술, 각종 탈선의 유혹을 이겨내기 참 어려워하고 그건 특히 저소득층 청소년일수록 그런 실정의 피해를 굉장히 많이 보는 것이 영국 같으면 굉장히 두각되는 현실입니다. 영국 보건부의 2018년 설문조사에 의하면은 11살 아동의 9%,
그리고 15살 청소년의 38%가 마약을 해보았다고 대답했습니다. 빈도에 대한 정보가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지만은 15세 학생의 30%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마약을 복용하는 거는 괜찮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설문조사에서. 술에 대한 통계도 많아서 이제 대체로 생략하겠지만은 15세 청소년의 66%는 1년에 몇 번은 술을 마신다고 했고 14%는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마신다고 했거든요. 15살 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요점은 어느 나라에 가든지 청소년들의 시간과 에너지 배분 문제가 만족스럽게 해결된 상황을 참 찾기 어려운데 그런 해결책의 부재가 많은 부작용을 수반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나라에서는 가지고 있는 조직력을 효율적으로 쓰지 못하고 대입 준비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투여한다는 비판이 맞기는 맞을 텐데 그래서 어떻게 하면 조직력 자체는 유지하면서 건설적인 방향으로 발현시키는가 그걸 저는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생각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AI 시대의 교육이라는 주제에 잘 맞아 들어가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은 많은 변화가 필요한 가운데서도 변화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보존과 변화의 조화를 조심스럽게 이루어 가야지 된다는 당연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특히 한국의 교육 실정을 잘 아는 전문가 여러분이 저보다 훨씬 잘 아는 분들이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위에서 얘기한 한국 수학교육의 국제적 지위가 섣부른 커리큘럼 개편 때문에 낮아질 위험에 있다고도 그럽니다. 그래서 다양한 의견과 갈등 가운데서도 우리나라는 중요한 이슈에 대한 합의가 비교적 잘 이루어지는 사회인 것 같기 때문에 그런 위험을 염두에 두고 AI 시대에도 교육적 필요에 잘 반응하는 커리큘럼을 협조적으로 잘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믿습니다. 근데 이제 AI 시대의 수학 교육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적어도 두 가지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일반인이 AI에 대해서 얼마나 알아야지 되는가,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수학은 어떤 것인가의 문제인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 대표님이 아주 구체적으로 제안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저는 길게는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이제 물론 거기에 필요한 수학이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겠지만은 확률 통계, 벡터 행렬, 미적분 이런 것들이 아주 기본으로 들어가는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하기보다도 이제 직접 산업체에서 종사를 하시는 이 대표님이 말씀을 해주실 거고, 그리고 저는 사실 걱정을 크게는 안 합니다. 왜냐하면은 필요에 따라서 교육은 대체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보면은 제가 자주 지적하는 사실이지만은 가령 한 2,5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은 나눗셈이라는 것도 전문가들만 할 줄 알았는데 요새는 초등학생들도 하고, 미적분학 같으면은 350년 전에 첨단 학문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고등학생 정도면은 하는 정도의 실력들을 갖추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필요에 따라서 인류의 진화에 따라서 말하자면은 항상 교육은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걱정은 안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점은 AI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교육이 AI에만 적용되는 것은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존재하는 사실 자체가 현대 사회의 일반적인 양상의 일면일 뿐이라는 뜻입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과학을 모르면 세상을 이해할 수 없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과학의 원리는 모두 수학의 언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깊게 이해하려면 각 개인의 수학적 문화가 깊어져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생기는 식견은 이제 지적 깊이와 마음의 평온을 가져다 주기도 하지만은 근데 실용적인 면만 보아도 사회 각계각처에서 경제 현상, 데이터와 정보, 기술 발전 이런 것의 효과로 전문적인 수학 능력의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전문가들이 하는 일을 어느 정도는 이해해야만 민주공동체의 일원으로 사회 발전에 참여할 수 있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수학을 되도록이면 피하면서 사는 것이 가능은 하겠지만은 그렇지만은 어느 직장에서든 AI와 함께 일하고 모든 정치적인 결정에 확률과 통계와 과학적 근거가 절대적으로 필요해지는 현 시대에 최대한 자유롭게 자기 능력을 발휘하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지 되는가? 어떤 교육을 받아야 되는가? 누구에게나
중요한 질문입니다. 인공지능과 교육의 또 하나의 중요한 접점은 AI가 학습에 미치게 될 영향입니다. 즉 AI를 이해하려면 수학을 배워야 되지만은 AI가 또 수학을 배우는 데 줄 수 있는 도움이 또 중요한 관건입니다. 이제 제가 AI 전문가가 아니면서 여기 앉아 있지만은 수학 교육에서의 AI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전부터 많이 생각해 왔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대부분 사람에게 자신의 성향에 맞는 선생님을 만나는 것이 배우는 과정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오랫동안 일하던 옥스퍼드의 교육 시스템에서 같으면 그건 굉장히 엘리트 교육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교수에게 개인 교습을 받는 튜토리얼 제도라는 게 아주 시스템의 핵심입니다. 개인 교습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그래서 그런 시스템은 학생들의 능력과 성향에 따라서 적당한 양의 가르침, 개인 탐구, 힌트의 배합을 제공해 줄 수 있기 때문에 비교적 효율적인 학습이 가능한데, 그런데 물론 그런 높은 수준의 안성맞춤 교육을 대량으로 제공할 수 있는 인적 자원은 참 찾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깊은 수학적 지식을 기반으로 개인 교사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인공지능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느낌이 몇 년 전부터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세계 여기저기서 시도하는 바가 있고, 우리 이 포럼에서도 어저께 그 비슷한 세션이 에듀텍 세션이 있었지만은 앞으로 개발할 여지가 무한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술 개발을 하는 분들께 제가 한 가지 일종의 과제를 드리고 싶은 거는 제 나름대로, 그러니까 사람들의 실력에 따라서 안성맞춤을 해주는 시스템을 많이 개발하고 있는데, 제가 선생으로서 자주 느끼는 거는 사실 학생들의 성격에 따라서도 교육이 달리 할 필요가 있거든요. 어떤 학생들은 상당히 강하게 가르쳐주는 게 필요할 때도 있고, 다른 사람들은 또 부드럽게 가르치는 게 필요할 때도 있고, 이것도 그러니까 사람이 교육실 때는 걔가 개인적으로 가르쳐 줄 때는 상당히 중요한 차이인데, 그런 것들도 인공지능으로 할 수 있는지 제가 상당히 궁금한 중에 하나고 일종의 과제로 제시하고 싶습니다. 자, 인공지능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의 강력한 도우미가 될 수도 있지만은 우리로서 아주 이해하기 어려운 미스터리, 신비로운 부분도 있거든요. 그 사실이 교육자에게 가르쳐주는 바가 있는 것 같기에 약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제가 조금 개인적인 얘기를 하자면은, 제가 슬라이드를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인공지능이 뉴런 뇌신경의 아키텍처를 시뮬레이션한 그림인데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하려는 얘기는, 제가 대학교 갈 쯤에 가장 관심 많았던 공부가 개인적으로 사실 그때 굉장히 인공지능에 관심이 많았었습니다. 그 당시에 지금 화면에 나오는 더글러스 허프스타터라고 하는 인지과학자의 책 괴델 애셔 바흐라는 책이 그때쯤 발행됐었는데, 그 영향으로 저도 굉장히 그때 흥분하고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 책의 제목에 수학자, 화가 그리고 작곡가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책이고 영향력이 많았었는데, 그 책이 어떤 문화융합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책으로 오해되는 때도 많습니다. 그런데 책의 중심적인 주제는 사실은 문화융합이 아니고 인공지능이 가능한가? 그게 책의 아주 중심적인 질문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의 시각으로 봤을 때 이 책에 나오는 가설이나 관심사들이 다 맞다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청년 시절에는 잘 이해하지 못하면서도 아주 인상 깊게 읽었습니다. 근데 1979년에 이 책이 나왔는데 인공지능이 아주 인기 분야가 되기 전에 쓰여졌었죠. 그런데 얼마 전에 이제 20주년 기념 발행본이 오늘 제가 책방에서 보고 서문을 읽어봤는데, 당대 인공지능 연구에 대한 불평으로 아주 가득 차 있었어요, 서문이. 그래서 참 궁금했거든요. AI 연구의 중요성을 주장하던 학자가 어째서 그런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했을까? 그 이유는 이 책의 저자는 지능적인 기계를 만드는 작업은 아주 부수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저자는 지능이 무엇인가, 그 과학적인 질문이 주 관심사였지, 그 질문에 대한 이해가 없이 기계를 만드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의미를 느끼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즉 저 저자 호프스타트는
인식을 하는 인공지능이 가능한가 알고 싶었던 것이었기 때문에 지능을 흉내내는 기계에 대해서는 아주 관심이 적었습니다. 이제 저 같으면은 이제 저는 그런 종류의 근본주의자는 아니기 때문에 강력한 인공지능 기계를 만드는 공학자들을 존경할 따름인데, 그런데 지능을 만들 수 있다고 해서 지능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당연히 실망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능이 무엇인가? 지능의 문제는 또 하나의 인기 분야인 뇌과학에서 다루기도 하잖아요. 그러면은 뇌과학은 지능의 비밀을 밝혀줄 수 있을까? 지능의 정체가 아닌데 뇌과학 분야의 가장 중요한 관건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많은 전문가들이 동의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그들은 자연 현상으로서의 지능을 뇌의 작용을 바탕으로 정확하게 묘사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능의 묘사가 지능의 정체와 경험이 어떤 것인지 알려줄까요? 그러니까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게 철학자 토머스 네이겔이라는 분인데, 그분의 저서 Mind and Cosmos, 비교적 최근에 나온 책인데 다음과 같은 예시가 나옵니다. 전자 계산기 자판의 단추들을 누르기를 3 더하기 5 그러고서는 이제 입력 단추를 누르면은 화면에 8이 나오는 것을 관찰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왜 그렇게 나오느냐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그때 계산기를 만든 사람이 회로의 설계를 아주 자세히 설명하면서 전기의 흐름이 어떻게 그 현상을 일으키는지 철저하게 설명합니다. 그때 이제 네이겔이 던지는 질문은 그것이 현상의 완전한 설명인가, 그 질문을 던집니다. 회로를 통해서 팔이 나오는 현상을 완전히 설명하면 설명이 끝난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제 제가 궁금한데요. 그러니까 물질적인 이해가 이해의 전부인가 묻는 것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제 네이겔이 철학자는 일생 동안 객관적인 묘사와 주관적인 경험 사이의 간극에 대해서 집요하게 질문한 철학자이기 때문에 물질적인 설명을 초월하는 현상에 상당히 관심이 많고 그 뜻에서 이 예시를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물질적인 현실이 현실의 전부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기계적인 설명에 지나치게 중요성을 부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보여드린 그 홉스타터 책에서 다룬 그 괴델이라는 수학자의 가장 중요한 발견은 사실 수학적 진리도 기계적으로 파악하지 못한다는 것이었거든요. 그게 수학적인 정리이기도 아닙니다. 사실 그 사실이 좀 정확하게 표현하면은 결국은 지능 자체이든 사람의 마음의 상태를 바꾸는 교육이든 기계적인 접근이 전체를 다 포착하지 못한다는 이야기와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상하게도 기계 자체도 어떻게 보면 기계적이지 않다는 것이 대부분 엔지니어들이 제가 제 생각으로는 알고 있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만들어진 가령 컴퓨터 시스템들 같아도 이미 인간이 구체적으로 그 내부를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은 훨씬 능가했거든요. 그러니까 가령 전산 시스템이 망가졌을 때 회로와 코드의 구체적인 근본을 통해서 고치려는 의도는 모든 세포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병을 치료하려는 착상만큼 좀 황당한 상태라는 것이 지금 현재 테크놀로지의 이미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거시적인 관점과 제한적인 진단과 분해가 보통 방법론입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의 기본적인 미스터리로 돌아오자면 제가 그런 게 있다고 그런 말씀드렸었잖아요. 우리는 사실 기계의 속마음도 구체적으로 이해하지 못한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때로 충격적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알파고를 비롯한 놀라운 기계들을 만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계가 어떻게 해서 그만큼 효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여드리는 논문이 그러니까 조금 불가사의하게 효율적인 기계 학습에 대한 논문, 그 상황을 그러니까 리뷰하는 논문인데요. 그러니까 그게 조금 상당한 미스터리로 남아져 있는데, 즉 지능적인 기계가 인간의 지능에 대해서 뚜렷한 통찰을 주지 못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기계의 지능조차 근본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상태인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만든 기계가 배우는 과정도 확실히 모르는 상태에서 사람의 교육법을 확신을 가지고 논할 수 있는가? 그것도 상당히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하고, 결국 그것이 AI 시대의 교육이 구체적인 방법론의 배경에 자연과 인간 그리고 인간이 만든 기계를 다
조금 경이롭게 다룰 줄 아는 경외감과 함께 가야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현 시대에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알고 있는 AI 인공지능의 신비가 우리한테 주는 중요한 교훈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미래 사회에 대해서 얘기할 때 오늘 아침 세션에서도 이 전 세션에서도 나왔던 얘기지만은 인공지능이 이미 두려움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거는 인류는 원시 시대부터 산업혁명 직전까지도 사실은 자연 역시 두려움의 대상으로 생각해 왔었거든요. 그리고 인간이 다른 인간에 대한 아주 상습적인 경계, 그 경계심을 극복한 것도 역사적으로 보면 비교적 최근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현대 이전까지는 길에서 사람을 만난다고 해도 그 사람이 적인지 동지인지 그걸 파악해야지 되기 때문에 상당히 경계심을 많이 가지고 살았던 것은 거의 분명한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럼 우리는 그거는 많이 극복을 했죠. 그래서 우리를 해칠 수 있는 잠재력이라는 거는 자연도 가지고 있고 인간도 가지고 있고 기계도 가지고 있고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 소견으로는 기계에 대한 특별한 경계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다른 사람에 대한 경계심을 반영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류가 다 같이 그러니까 성숙해지면서 그거는 궁극적으로 극복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자연의 섭리를 이해하고 문명을 발전시킴으로써 이타심의 테두리를 계속 넓혀갔듯이 인간의 지혜로 만들어진 기계 또한 결국은 세상을 조화롭게 살아가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약간 인문학적인 언급을 하려고 노력하면서 결론을 지으려고 했는데 낭만주의 시인 윌리엄 월드워스가 자기 자신의 교육과 성장 과정에 대해서 기술한 장편시 프렐류드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월드워스의 가장 대작으로 꼽히는 시이죠. 거기 마지막 부분에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리는데 제가 좀 길게 인용을 했는데 제가 짧게만 발췌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What we have loved, others will love, and we will teach them how. Instruct them how the mind of man becomes 1,000 times more beautiful than the earth on which he dwells. 이게 결론에 나오는 부분인데 굉장히 긴 시, 장편시. 근데 이 문구를 아주 궁금하게 생각하는, 좀 의아스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 저 문구에서는 인간의 마음이 자연보다 1000배 아름답다, 지구보다 1000배 아름답다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월드워스는 항상 자연을 칭송하면서 자연의 일종의 사자 혹은 예언자의 역할을 하던 시인인데 어째서 인간의 마음이 1000배 더 아름답다고 했을까? 그래서 의아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근데 저는 그 표현을 역설적으로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자연과 인간과 기계 사이의 경계를 확실하게 알고 있다는 일종의 착각에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잘 모르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역사를 통해서 이성을 활용한 지혜의 위엄을 지니고 자연이 던져둔 난제들을 인간이 계속 해결해온 실태를 그대로 고찰하기만 하면은 이 월드워스의 말, 이 시인의 이 문구는 아주 쉽게 이해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동의하는 바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 교수님 감사드리고요. 저는 이제 공학자이기 때문에 공학자로서 AI를 바라보는 그 관점하고 우리 김 교수님이 이제 수학자로서 깊은 성찰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AI를 좀 바라봐야 될 거냐.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제가 교육과 관련된 것들은 많은 관심이 있을 것 같아서 나중에 이제 여쭙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또 지금 온라인으로 접속하신 분들도 김 교수님께 여러 가지 좀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잘 기록해 놓으셨다가 Q&A 세션 때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산업체 관점에서 AI 교육, 아마 우리 이 대표님은 굉장히 대학 교육에 대한 또 일반적인 교육에 대한 시대 트렌드에 따라서 어떻게 가야 되는지 좀
비판적인 또 도움이 되는 그런 말씀해 주시고 기대됩니다. 네, 이 대표님 시작해 주시죠. 네, 총장님 감사합니다. 김일영 교수님 말씀 강연 너무 잘 들었습니다. 특히 맨 마지막에 나온 그 19절이 되게 마음이 와닿는데, 저는 오늘 이 세션에 그 좌장이신 우리 김주승 한양대 총장님 그리고 우리 김일영 교수님과 그 같이 한 게 되게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그 김 총장님은 공학자로서 그리고 우리 김 교수님은 수학자로서 저는 IT 인더스트리에 30년 동안 그 근무를 한 전문 경영인으로서 공학계와 수학계와 산업계가 바라본 서로 다른 관점들이 오늘 저희들 세션을 풀어가는데 AI 시대에 어떻게 교육을 다시 말할 것인가 저희들 얘기가 되게 재미있고 풍부하게 잘 진행될 것 같습니다. 저는 산업계에서 바라본 AI와 그리고 교육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자, 코로나 바이러스가 팽배한 지 약 10개월 정도 지났습니다. 올 2월부터 이제 전 세계에 크나큰 진짜 팬데믹을 가져왔는데요. 작년 말에 그 어번던스 책을 지은 피터 다이아멘디스 씨가 그 쓴 책이 나왔었습니다. The future is faster than you think. 당신이 생각한 것보다 미래는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라는 책이었는데, 저는 이 책을 사들고 이 책을 받자마자 이틀 동안 정말 진짜 오랜만에 정독을 한 책이었는데, 이 책의 가장 큰 포인트는 이제 기술의 가속의 가속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모든 everything of reverse, 모든 것들이 다시 재탄생한다라는 서브젝트가 나왔는데 그 의미는 뭐냐면 기술과의 융합이 더욱더 가속에 가속화된다는 그런 메시지였었습니다. 저 역시 산업계에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어느 정도 동조를 하고 있었지만 바로 그 부분에 이제 더욱더 가속화를 한 원인이 올해 2월에 코로나로 지금 여러분 보여드리는 이 카툰이요. 굉장히 많은 의미를 전달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회사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리드한 사람이 누굽니까? 해서 첫 번째 CEO, 두 번째 CTO. 코비드도 똑같은 C로 시작하네요. 코비드 19. 그런데 코비드 19으로 저 역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비대면 때문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소프트웨어 플랫폼의 활용이나 개발은 더욱더 빨라진 것은 사실로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포브스의 올해 그 2월에 나온 기사 여러분에게 같이 한번 보여드릴까요? 지금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가속화된 것이 코로나 때문이었다라고 조사한 전체 97%의 CEO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97%가 이게 95%는 그리고 이제 커스터머에게 새롭게 인게이지할 수 접근하거나 같이 함께 해볼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고, 그리고 79%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책정된 예산이 증가했다라고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조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구글에 들어가서 코로나, 코비드 19 그리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검색으로 쳤더니요, 굉장히 많은 아티클들이 뭐 수도 없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 눈에 띄는 게 약 평균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약 5.3년 정도 더 빨리 진행시키는 역할을 했다는 그런 타이틀도 있고, 이만큼 지금 코로나는 분명히 이 시대의 기술의 전환에 중요한 동기 그리고 매개체 역할을 하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분명한 코로나는 파괴적 변화를 지금 지구, 도시, 우리 삶 곳곳에서 지금 가져오고 있는데요. 코로나가 가져온 가장 큰 우리 삶의 그 변화의 두 가지를 얘기하려면 저는 재택근무, 워크 프롬 홈과 그리고 바로 그 온라인 수업, 비대면 수업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번 11월 12월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 잡지의 타이틀 기사가 바로 그 워크 프롬 홈에 대해서 나왔는데요. 약 한 30페이지 이상의 특집 기사가 나왔고, 워크 프롬 홈 재택근무가 지난 9개월, 10개월 동안 진행이 됐는데 어떤 결과를 가져왔고 앞으로 어떻게 나갈 거에 대한 아주 재미있는 기사였었습니다. 사무실이 없는 우리의 미래, 분명한 것은
지금 많은 기업들이 재택근무하는 이 시스템이 코로나가 끝난 이후에도 이제 같이 결합이 돼서 나간다는 그런 그 앞으로의 플랜이나 예측들을 이 기사에서 아주 흥미롭게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부 다 비대면 수업이 온라인 클래스로 이루어지는, 그리고 이로 인해서 홈스쿨링의 중요성이 다시 한번 대두되고 있고, 홈스쿨링을 하는 이제 부모에게, 그다음에 선생님, 교수에게, 학생들에게 홈스쿨링을 제대로 하기 위한 교육법은 반드시 빠른 시간 내에 진행이 돼서 지금 온라인 클래스의 수업에, 그다음에 양적 질적화를 위한 준비가 빨리 마련돼서 진행되는 것도 중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자, 코로나는 분명히 교육계에 큰 영향을 미친 요소 중에 하나는 틀림이 없습니다. 자, 지난 2017년입니다. 지금은 작고하신 클라인턴 크리텐슨 교수님, 파괴적 변화로 되게 전 세계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계신 교수님이신데, 2017년에 그분이 예측한 게 약 10년, 15년 뒤에는 미국의 대학의 약 4,000개 대학의 50%가 없어질 거다라고 예측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지금 센텐스가 있는데, 자, 코퍼레이트 기업의 대학들이 하버드 비즈니스스쿨의 가장 큰 경쟁자가 될 거다라고 예측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 예측이 코로나 때문에 더욱더 가속화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하이오 주립대학의 리차드 베더 교수가 지금 미국의 대학들은 지금 대공황을 맞이할 거다라고 올해 6월 포브스에 지금 얘기를 했는데요. 그 이유가 지금 크게 5가지로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대학이 맞은 위기가 뭐냐면 코로나 때문에 등록 학생 수의 감소, 현금 부유 감소, 주정부의 지원 감소, 기부금과 개인 지원, 기업의 지원금 감소, 그리고 해외 유학생 감소입니다. 그래서 대학은 인수합병 그리고 파산이 빠르게 진행이 될 거고, 특히 그 미들 레벨, 로우 레벨의 대학은 빠른 시간 내에 지금 변화될 거다라고 포브스 기사에 지금 나오고 있고요.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대학이 재정적으로 지금 어려움 겪고 있는 것은 우리 주변의 기사나 미디어를 통해서 여러분도 많이 보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코로나는 왔지만 실은 우리는 이미 2012년에 MOOC, 매시브 오픈 온라인 코스를 개설하면서 전 세계 석학의 강의를 온라인으로 우리는 이미 들어왔었습니다. 그리고 그 강의를 들은 후에 일정 금액을 지불을 하면 수료증도, 서티피케이션도 받을 수 있는 것이 지금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2012년에 코세라, 스탠퍼드 대학교의 앤드류 교수가 만든 코세라를 기점으로 우다시티 에둑스, 그 다음에 한국은 2015년에 K-MOOC이 성공적으로 정착을 해서 지금 국내 약 25개 대학의 석학의 강의를 이제는 원하는 대로 원하는 시간에 들을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그 사이버 대학교도 굉장히 잘 지금 발달돼 있어서 지금 여러분 한국의 사이버 대학교에서 수학하는 총 학생 수가 30만에서 4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다른 새로운 교육의 형태가 나온 게 바로 미네르바 스쿨입니다. 여러분 MOOC을 통하고 그리고 사이버 대학을 통하고 미네르바 스쿨, 이들은 어떻게 현재의 교육계와 함께 콜라보도 이루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대립과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교육의 본질이 무엇일까 생각해 봤을 때 교육의 한 부분에 학문의 지식을 전달하는 부분에서는 분명히 그 교수들의 실제 교육, 그 교실에서 일어나는 교육과 그리고 온라인에서 일어나는 이 시스템들의 콜라보는 분명히 교육의 양적 질적으로 되게 중요한 요소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부터 실리콘밸리 중심의 에듀케이션의 기술에 대한 이야기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신 것처럼 구글, IBM, 애플, 지금 유수의 IT 기업들은 더 이상 대학 졸업장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라는 유튜브의 영상이나 기사들이 종종 나오는 걸 여러분 보셨을 겁니다.
자, 구글의 예를 여러분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구글은 캐리어 서티피케이트를 이제 구글에 있는 그 구글 에듀케이션에 들어와서 한 달에 49불씩 내고 6개월 수료한 사람들을 하이어링하는 것을 발표를 했고 많은 분야에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구글 에듀케이션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습니다. 그랬더니 클래스룸 에듀케이션 이즈 이발빙 하는 딱 타이틀이 나오면서 그들이 어떤 생각과 계획과 전략으로 유니버시티에 해당하는 그 지식을 전달하는가, 그들의 철학 영상이 하나, 의미 있는 영상이 하나 Education is 있습니다. evolving quickly. So in order to better understand these changes, Google for Education partnered with a global team of researchers to examine evidence-based shifts in classroom education. Here's what we found. Educators and parents are helping students develop new skills to problem solve, safely navigate the digital world, and prepare for future careers. And inside the classroom, there's a desire to empower students to choose what and how they learn, with classroom structures evolving to match. Technology's role is evolving as well, helping to connect schools and guardians in new ways, saving educators time and enabling innovation in schools across the globe. Join us and explore the future of the classroom. 자, 지금 보시는 영상에서 구글이라는 기업이 산업계의 디맨드 목소리를 정확히 반영을 해서 그들이 필요한 인재를 본인들의 프로그램을, 컨텐츠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양성을 해서 사용하겠다는 얘기예요. 저는 이 메시지에 나오는 이 세 가지 포인트가 정말 많은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이라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짧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구글 에듀케이션에 대한 그 프로그램은, 자, 수학생들에게 새로운 기술이나 문제 해결에 대한 그 문제 해결을 만드는 것을 도와주는 게 첫 번째 목적이고요. 두 번째는 새롭게 떠오르는 기술과 매치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그리고 디지털 세계에 헤쳐나갈 수 있는 그 안내를 해주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 프로그램이 존재하고, 세 번째는 학생들이 원하고 선택할 수 있는 그 교육을 더욱더 장려하고 이끌어주는 게 이들의 목적입니다. 많은 분들은, 지금 산업계에 계신 많은 분들은 실은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신입사원으로 들어온 이제 그 직원들을 그 회사의 목적에 만큼 다시 재교육시키는데 최소한 6개월, 1년 정도 걸립니다. 자, 저는 산업계 30년을 근무하고, 그리고 최근에 그 3년째 이화여대에서 겸임 교수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두 과목을 지도하고 있지만 제가 느끼는 것도 산업계의 목소리를 여러분들에게 짧게 말씀드리면, 졸업 후 취직을 하려는 학생들은 정말 세상이 필요로 하고 지금같이 기술이 빠르게 변하는 이 시대에 진짜 산업계나 그리고 그들이 취직해서 나갈 그 사회에 빠르게 적응하고 빠르게 실력을 보여줄 수 있는 교육도 같이 변경돼야 된다, 저는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 외가 미국의 실리콘밸리 스탠퍼드 대학교, 그 다음에 그 산호세 대학교가 예인데요. 그 대학은 3학년 돼서 기업과 연계 프로그램에 같이 기업과 대학의 그 허가를 받으면, 자, 그 회사에 가서 그 프로젝트를 근무하는 거로 대학은 학점을 인정해주고, 그리고 3학년, 4학년 거기서 계속 프로젝트를 근무하면서 그 프로젝트의 결과를 가지고 학점을 매기고, 그리고 졸업을 하고 그 프로젝트 그대로 그 회사에서 본인이 원할 경우 일할 수 있는 그런 산학의 진짜 인더스트리와 대학의 컬래버레이션 협력이 무엇인가. 여러분, 하루가 다르게 기술이 바뀌는 시대에 그런 어떤 기민하고 그리고 디맨드를 요구한 민첩한 스마트한 접근 방법은 반드시 필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매일 대한민국 신문에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인공지능 전문가가 모자르다고 합니다. 대학의 교수님들도 인공지능 전문가를 어떻게 양성할 건가, 육성할 건가, 교육할 건가. 기업은 대학과 사회에서 어떻게 잘할 제가 필요한 인공지능 전문가를 뽑아올 수 있을 건가, 항상 고민입니다. 자, 교육은 지난 100년 동안 이뤄왔던 학문과 지식의 전달의 교육과, 그리고
우리 실용학문, 진짜 세상에서 필요한 교육을 같이 접목하는 그런 아이디어가 지금 오늘 현재 우리나라 교육계에 그리고 전 세계 교육계에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보고 뛰어든 업체들이 애플, 구글 같은 IT 업체들이 기본적인 세상에 필요한 교육을 6개월 가르쳐서 뽑아서 쓰겠다라는 아이디어로 대학의 학문적 지식과 실제 필요한 스킬, 프로블럼 솔빙 같은 부분의 학문을 결합해서 그들 나름대로 지금 교육을 이끌어가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 교육계의 변혁은 이들 아까 그 클레이튼 교수님이 말씀하신 코퍼레이트 유니버시티가 가장 중요한 변화의 하나의 기폭제가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유수한 기업들이 이제는 더 이상 뭐 대학교 등록 졸업장 필요 없다. 그리고 그들이 지금 찾는 것은 뭐냐면 그 캔디데이트의 지원자들의 질과 그리고 스킬이 있는 그런 지원자를 찾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신문 기사에 연일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제 그 기업의 이제 하나의 어떤 그 대학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걸 말씀을 드렸고 이제 그런 교육의 이제 기술들이 어떻게 접합돼서 나가고 있는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또 사례들로 미래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o we're going to be doing a little bit of VR and we're going to look at how earthquakes are actually made. Google, Microsoft, and Apple are battling for dominance in classrooms like this. They all want their devices in the hands of the next generation of consumers. And let's go ahead and do a screenshot of that and so we can add that into our notes. EdTech is big business. It's expected to hit $43 billion this year, with 46% of that growth happening in K through 12. So we wanted to find out who is winning in education. Something like the layers of the earth is really hard to explain as a concept, and to be able to see it spinning and moving on the screen, it really comes alive for them. At the Hamlin School in San Francisco, Rachel Davis's 6th grade science class uses Google's Virtual Reality Expeditions app on an Apple iPad to explore the layers of the earth. Go ahead and look at it from different angles, like 자,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의 기술이 합쳐진 지금 그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햄린이라는 6학년 그 과학 시간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렸는데요. 자, 저들은 지금 수업에 필요한 교육 콘텐츠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육 콘텐츠를 돌릴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프트웨어를 그들의 하드웨어 디바이스에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교실은 그리고 이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같은 IT 업체들이 이런 교육의 컨텐츠와 그다음에 운영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와 그리고 하드웨어 디바이스를 운영하는 이 시스템은 더욱더 지금 빨라지고 있고 이 부분이 어마어마한 시장이라는 것을 방금 여러분 비디오 영상에서 보셨을 겁니다. 자, 또 다른 거 하나는 자, 이제 구글이 나와 있는 많은 소프트웨어 서비스를 가지고 어떻게 온라인상에서 구글의 기술을 가지고 에듀케이터, 교육자가 잘 가르칠 수 있나라는 트레이닝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여러분 유튜브 들어가 주시면 아시겠지만 1시간짜리 강의가 2개, 3개 있습니다. 저도 올해 줌으로 이와야 될 수업을 라이브로 2시간 반 지금 2학기째 계속 하고 있는데 올 초에 이 영상을 보고 1시간짜리 영상을 2번이나 반복해서 듣고 나름대로 어떻게 하면 양질의 교육을 영상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제대로 전달할 수 있을까 나름대로 공부도 하고 고민도 했었습니다. 자, 이들은 지금 교육의 내용을 소프트웨어 컨텐츠를 만들어서 그들의 운영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디바이스에 얹혀서 그리고 그들이 갖고 있는 많은 소프트웨어 앱이나 웹을 서비스로 해서 지금 에듀텍 시장을 개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 혼론에서 발표된 마켓 데이터 보여드릴까요? 2025년에 약 7.8 트릴리언 달러의 시장이 바로 에듀텍 시장입니다. 이 에듀텍 시장에 이들이 그 교육의 컨텐츠를 이들이 내용을 만들어서 나갔을 때 그러면 이제 고민해야 될 부분이 학교의 기능과 이 IT들이 만든 IT 학교와의 중간에 대립 그리고 콜라보 그리고 각각의 롤을 한번 고민해 봐야 된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들은 이런 시장의 비즈니스를 위해서 그들의 기술을 가지고 가장 중요한 긴밀한 아이디어와 변화의 바람을 가지고 지금 이끌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지난 100년을 이은 우리의 교육이 앞으로 향후의 100년을 지금까지 해왔던 방법으로 운행해 나간다면 지금 한번 아주 심각하게 한번 고민하는 그런 계기가 오늘 저희 세션에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미래 교육의 이제 바뀌는 부분에 대한 예측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오늘 제 세션 마치도록 할게요. 자, 지금 아까 그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그 다음에 애플이 만든 스쿨들이 그 클래스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전자칠판이죠. 멋있죠. 자, 바로 전형입니다. 소프트웨어 컨텐츠를 그걸 운영하는 소프트웨어와 그 다음에 하드웨어 디바이스, 전자칠판, 그 다음에 각각 책상에 있는 아이패드, 뭐 노트북, 타블렛, 스마트폰, 그리고 지금 이 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커넥티비티와 그리고 클라우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든 컨텐츠들과 운영하는 소프트웨어 디바이스들은 5G나 지능형 사물 인터넷을 통해서 클라우드 기반에 운영됩니다. 그래서 정말 어떻게 보면 토탈 기술이 집약된 부분이 우리 지금 현재 미래의 교실에서 보고 있고요. 이 도전은 지금 아까 보여드린 그 구글의 영상이 2019년 말에 나온 영상입니다. 더욱더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고 있고 이 시장의 비즈니스를 바라보는 IT 업체들의 그 접근은 더욱더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그 교실 내에서 아니면은 뭐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학생들이나 그 클래스를 관리하는 부분들을 인공지능으로 지금 그 기술로 지금 그 적용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그 얼굴 인식 AI 알고리즘은 학생들의 얼굴 상태를 보면서 그 학생들이 수업에 집중하고 있나 이해를 하나 못하나 그리고 아까 우리 김 교수님이 말씀해 주신 그 성격에 따른 그 강의 방법 그 부분도 실은 얼굴 인식 알고리즘으로 충분히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여드리는 그 지금 도에는 실제 중국에서 적용되고 있는 소프트웨어 사례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체험, 이제는 직접 체험보다 간접 체험인데 간접 체험을 체험학습을 인공지능과 증강현실, 가상현실, 그리고 혼합현실, 믹스 리얼리티로 지금 이제 이루어질 수 있고요. 이 기술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저 콘텐츠입니다. 그래서 그 가상현실로, 인공지능 가상현실로 체험할 수 있는 그 콘텐츠 개발이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는 중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로봇 티처의 등장인데요. 로봇 티처 여러분 지금 영상 하나 보여드릴 건데 작년 2019년 말에 독일의 한 대학에서 로봇 프로페서 교수님이 처음으로 이제 데뷔하셨습니다. How much learning material can you retain? Jede Menge. Nur mit den Vorträgen hapert es noch. Da bin ich schlechter als ihr Menschen. Yuki is Professor Jürgen Handke's assistant at Philipps University of Marburg in Germany. Handke is known as a digital teaching pioneer and one of the first professors to have a humanoid robot assistant. The professor uses an interactive teaching approach, which is made possible by Yuki. Your final session, today a number of you will write there. It's the 자, 지금 첫 시도인데요. 그 로봇을 어떻게 보면 여러분, 그러니까 지식의 전달은 실은 기술과의 컬래버에서 잘 전달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 한 예가 2017년에 미국의 조지아 텍 그 컴퓨터공학 그 석사 과정에서 그 교수님들이 그 인공지능 조교를 그 AI로 만들었습니다. 그 AI 알고리즘에 그 학생들이 많이 질문하는 4만 가지의 질문과 대답을 학습시켜서 실제 수업에 이제 적용을 하면서 그 교수님들이 학생들에게 이 조교가 있으니까 궁금한 거 있으면 이 조교에게 전화해서 물어봐까지 하고 인공지능 조교라고 얘기를 안 했습니다. 자, 처음에 학생이 전화를 하니까 그 조교의 발음이 약간 어눌해요. 근데
그들은 여성의 조교라고만 생각을 했지 AI라 생각을 못했고요. 한 학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교수님이 학생들에게 그동안 너네들이 물었던 그 조교는 우리 컴퓨터공학 팀들이 만든 인공지능 조교였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 가십거리로 지금 미국 기사에 되게 많이 나왔었습니다. 자, 저는 지식의 전달과 이 부분의 교육계와 기술계의 융합이 아주 적절하게 잘하면 교육의 질과 그리고 학생들 관리 이런 부분에 되게 많은 효율성이 나올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과 인간 교사와 로봇 교사의 롤을 디파인을 잘하고 롤에 맞는 기술을 개발하고 협업을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어느 한 기사를 읽었는데 앞으로 로봇 티처가 등장하면서 지식의 전달은 로봇이 대체하고 그리고 선생님들, 인간 교사는 학생들의 멘토로서 정신적인 그리고 그들의 진로나 그리고 그들의 고민, 학문적 고민, 질문들을 받아서 같이 상담해주는 멘토로서의 기능으로 갈 수도 있다라는 제가 보고서를 봤습니다. 자, 지금 로봇 개발 그리고 음성인식 그다음에 그 조교로서 지금 조자택이 보여진 학생들에게 보여준 인공지능 조교의 그 기술의 현실까지 그리고 지금 되게 많은 부분들이 개발이 되고 있고 그리고 현재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에게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합니다. 이용덕 대표님, 인공지능이 대체 뭔가요? 여러분, 인공지능은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공적으로 만든 지능입니다. 그 지능을 소프트웨어로 만들었습니다. 저는 인공지능이 인간 사회에 미칠 좋은 영향과 나쁜 영향이 되게 많이 나오는데 특히 나쁜 영향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많이 걱정하는 편은 아닙니다. 인공지능을 운영하는 소프트웨어 알고리즘도 우리 사람이 만들었고요. 그리고 지금 그 소프트웨어가 스스로 생각하고 인지하는 단계가 개발되는 건 사실이지만 실은 저는 AI와 로봇과 모든 기술은 우리 인간, 우리 문명의 대체품이 아니라 우리 문명과 협업입니다. 지난 2000년에 지구의 문명이 그렇게 발달이 되어 왔고 앞으로 2000년 향후 문명도 기술과의 협업, 기술과의 콜라보로 저는 진행될 거라 예측하는 그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자, 코로나는 분명히 교육의 미래를 바꿔나가는데 더욱더 가속화시키는데 중요한 그 신호탄 역할을 한 건 사실이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5.3년 이상 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앞당겨졌다고 나온 예측도 있듯이 지금 이 저는 교육과 현재의 교육과 그리고 기술의 교육이 같이 협업하는 그래서 서로의 장단점을 보완해서 더욱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양질의 효율성인데 그 부분에 큰 기여를 하기를 바라면서 오늘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도록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두 분이 한 분은 수학자로서 한 분은 또 산업체에 계신 분으로서의 그 인공지능과 또 교육과 관련된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먼저 제가 좀 몇 번 좀 질문을 드리고 그리고 저한테 이렇게 올라온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질문을 관련돼서 또 두 분께 이렇게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김 교수님께 좀 말씀드릴 건 아까 그 말씀 중에 인공지능하고 이제 교육의 접점 거기서 네. AI가 학습에 미치는 영향 이렇게 말씀을 주시면서 옥스퍼드의 그 엘리트 교육 시스템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네. 사실 엘리트 교육을 시키려고 하는 노력들을 이제 많이 해서 우리가 이제 사교육도 받고 여러 가지 걸 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얘기하신 것이 뭐였냐면 학생이 교수에게 개인 교습을 받는 튜토리얼 제도가 가장 핵심이다. 네. 그런데 그때 그런 학생들한테 안성맞춤 교육을 대량으로 제공할 수 있는 인적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제 거기서 개인 교사 이런 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 뉴욕 칼럼니스트인 토마스 프리드만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네. AI 시대는 IA를 잘 해야 된다. 그게 뭐냐면 Artificial Intelligence 시대에는 Intelligent Assistant, IA 그러니까 보조자 아주 지능적인 그런 보조자를 잘 활용해야 된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 아마 그때 저희들이 AI가 그 IA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 수포자라고 아까도 좀 약간 얘기하셨습니다만 많은 학생들이 이제 수학이 싫어서 인문사회계를 간다 뭐 이런 여러가 있는데 그 수학 포기자들이 좀 재밌고 흥미롭게
수학을 좀 접할 수 있는 AI의 어떤 도움이 있다라면 어떤 게 있을까 해서 그걸 좀 여쭤봅니다. 예, 굉장히 뭐 여러 측면이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사실 전문성이 부족해서 많이 말씀드리기가 어려운데 아까 약간 언급을 했지만은 제가 약간 접한 문제들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자면은 거의 당연한 것들이 아이들의 실력 차이에 따라서 문제 제시도 해주고 힌트도 어느 정도 수준에서 주어져야 되는가 결정을 하고 이런 종류의 기술은 이미 개발되고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거는 상당히 앞으로 점점 더 섬세해지고 좋아질 거라고 저 뭐 비교적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그러니까 실력 편차를 감안할 수 있는 AI 네. 그것의 개발은 중요하기도 하고 앞으로 잘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제가 그것만으로 질문에 대한 답이 되나요? 제가 정확하게 그러니까 이제 많은 그 학생들도 그렇고 네, 뭔가 좀 도움을 받고 싶은데 네,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기 맞춤형으로 이걸 해주는 거는 AI가 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네, 그렇죠. 생각이 있는데 네, 그거와 관련돼서 같이 이렇게 병행을 해서 자기가 이제 하고 싶어하는 거하고 AI가 좀 도움을 주면 네. 근데 현재 지금 수학 분야에서 그거 좀 알고 있는 사례가 좀 있으신가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그 개발되어 있는 알고리즘들은 꽤 있는데 네. 제 인상으로는 아직까지 크게 활약할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많이 개발해야지 될 것 같습니다. 예, 이 대표님이 더 잘 아실 것 같기도 한데. 네. 수학 어렵습니다. 네, 그렇죠. 어려운 거를 피하기는 어렵죠. 그리고 인공지능 알고리즘 짜는데 또 필요한 수학이 더 어렵습니다. 뭐 미적분, 통계, 분포, 확률론까지. 지금 그 코로나가 되면서 지금 1년 동안 전 세계 학생들이 온라인으로 수업을 듣다 보니까 지금 가장 중요한 문제로 대두된 이슈가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학생들의 그 실력 편차가 점점 더 벌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예. 또 상위 잘하는 학생 20%는 그대로 유지가 되는데 중간층이 없어지면서 네. 나머지 70%가 전부 다 아주 학력 미달로 가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더욱더 기술에 가속이 붙는 게 바로 그 수업의 양극차를 그러니까 수업에 미달린 학생들을 위한 로봇입니다. 그래서 그 반복되는 부분을 그리고 로봇이 개발이 더 되고 있고 그래서 그 로봇을 통해서 1대1로 미진한 부분은 계속 학습을 시켜나가는 것은 이제 이런 방법이고요. 또 다른 두 번째는 이제 그 AI 알고리즘이 이제 지금 어느 정도까지 교육계가 개발이 되고 있냐면 학생들이 몇 가지 문제를 풀면 이 학생들이 부족한 부분에 연관되는 부분에 알고리즘이 분석을 해서 그 다음 수업 나올 그 다음 한 단계 난이도 높은 문제 아니면 이런 부분들을 추천을 해줍니다. 네. 그런 에듀텍의 알고리즘도 개발이 되고 있고요. 마지막에 아까 교수님도 말씀하시고 저도 말씀드린 그 AI 알고리즘이 학생들의 얼굴 보면서 제가 이해를 하는가, 이해를 못하는가, 그리고 지금 이 수업에 지금 그 재미를 느끼는가, 지루함을 느끼는가를 체크를 해서 그것들을 컨트롤해 가지고 있는 이런 세 가지의 그 방법이 이제 기술로서 지금 그 접근하고 있는 것 있습니다. 예, 예. 그리고 참 총장님 질문 속에 들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 강조를 안 했던 것 같은데요. 아까 그러니까 옥스퍼드 그 대학에서 같으면은 이제 교수가 아주 엘리트 개인 교수부 시키고 있는 건데 이제 그런 사람을 채용하려면은 굉장히 비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 교사를 채용하는 사람들도 뭐 당연히 다 있지만은 그러니까 AI를 통해서 접근성이 훨씬 강하고 많이 보급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해야지 되겠죠. 그런 네, 감사드립니다. 자원이 필요 없이. 여기 질문에 온 것 중에 제가 몇 가지를 좀 여쭙겠습니다. 먼저 김빈영 교수님께 이제 여쭤보는 질문자인데요. 네. 요즘은 유아나 초교 교육에 코딩이 필수처럼 여겨지고 있는데 네. 유아 교육에 있어서 AI 교육은 어떤 방식으로 제공돼야 할까요? 이렇게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이것도 그러니까 제가 죄송하지만은 계속 답을 못 드릴 것 같은데 이런 종류의 질문에 대해서 제가 수학자로서 함부로 답을 드리기가 참 망설여지거든요. 네. 굉장히 전문성도 필요하고 유아 교육에 대해서도 알아야지 되고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제가 지금 공부는 하고 있습니다. 저도 네네. 저 질문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기 때문에 예. 그런데 일단의 직관적인 답을 드리자면은 유아들한테 AI에 대해서 AI 자체에 대해서 의식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아직까지 없지 않은가 제 느낌은 그렇습니다. 근데 이 대표님은 생각이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수학의 기초를 배우고 그리고 수학적인 사고를 접하고 하는 방법이 굉장히 다양하지만은 유아 때부터 뭐 특정하게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생각한다든지 인공지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지 않은가 제가 직관적으로는 그렇게 느낍니다. 저희 경험을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네네. 뭐 여태까지 많은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을 멘토링을 해주는데 그 학생들이 저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 대표님, 저는 진짜 뭐 스티브 잡스 같은 뭐 그런 인공지능 IT 전문가가 되고 싶습니다. 어떻게 무슨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죠?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지금 방금 질문에도 어릴 때 코딩 교육을 말씀하시는데 제가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질문한 학생에게 너 정말 인공지능 전문가가 되고 싶어? 네. 그러면 인공지능 전문가는 인공지능이 너 소프트웨어인 거 알지?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짜는 거야. 그거 알아? 네. 너 하루에 10시간, 12시간 이상 책상에 앉아서 모니터만 바라보고 소프트웨어 코딩 할 수 있어? 그러면 애들이 눈이 좀 동그래집니다. 네가 AI 전문가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코딩을 짜는 사람도 있지만 그 AI의 기획을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래서 먼저 너의 적성과 그게 맞나를 먼저 얘기를 해요. 그래도 저 적성이 맞습니다. 좋아. 그러면 너 정말 그 AI 전문가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머가 되고 싶으면 너 수학을 열심히 잘해야 돼. 네 꿈이 AI 전문가면 고등학교 때까지 AI 공부 코딩 이전에 수학을 열심히 해. 수학적 알고리즘, 수학적 해석 방법이 너를 훌륭한 AI 전문가로 만들어줄 거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학을 가기 위해서 수학을 공부하는 게 아니라 너의 꿈인 AI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가장 고등학교 때까지 필요한 교육이 저는 수학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곤 합니다. 그래서 실제 그렇게 동교육을 줘가지고 애들 수2까지 정말 열심히 하게끔 만들어주는 게 저는 코딩, 여러분 중학교, 고등학교 대치동에 코딩하고 많이 생기는데 코딩을 배워서 그거는 여러분 단순 코딩이 정말 코딩은 여러분 그 소프트웨어 알고리즘은 건축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아키텍처입니다. 수학과를 졸업한 학생들이 소프트웨어 알고리즘 아키텍처 기본 베이스를 잘 만드는 이유가 바로 수학적 접근 방법, 수학적 해석, 수학적 능력이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알고리즘 만드는 데 대단한 도움을 주거든요. 그래서 정말 전문가가 되고 싶은 어머니 아이 수학에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기술을 보면서 경험하면서 수학을 차근차근 그렇다고 너 수학 학원에서 막 가르치지 마시고요. 아이들이 좋아하게끔 동기 유발을 계속 해주시는 게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말씀 하시죠. 약간만 더 붙여도 될까요? 아주 좋은 말씀을 저 수학자로서 굉장히 반가운 말씀을 해주시기도 했는데, 근데 그러니까 제가 아까 직관적으로 표현하려고 했던 거는 어린 시절에 너무 특화된 교육을 시킬 필요는 없지 않을까 그런 이제 전반적인 의식을 말씀드렸던 건데, 근데 코딩에 대해서는 제가 약간 역으로 반대 방향으로 생각하는 바는 있습니다. 어떤 면인가 하면은 코딩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수학을 배우는데 도움을 주는 경우들은 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계로 하여금 이 수학적인 작업을 하게 하려면은 어떤 식으로 코드를 짜야 되는가 이 생각을 하는 것이 수학적 개념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경우들이 확실히 있기는 있거든요. 그래서 거꾸로 코딩이 수학 교육에 도움을 주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기대합니다. 예. 네, 맞습니다. 이 질문 올라온 게 수학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마 수학이 아까 말씀하셨지만 AI 시대에도 수학이 굉장히 근본적인 그런 학문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그 질문 들어온 것 중에 이게 있습니다. AI 시대를 맞아 수학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 여기저기서 강조가 많이 되고 있는데 수학은 기술적이고 전문적이며 그래서 차갑고 인간적이지 않은 학문으로 인식되기도 합니다. 우리
교수님이 굉장히 인간적으로 생기셨는데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인식이 초중등에서 수학을 강조하는데 어려움을 초래하기도 한다. 관련 전문가가 될 게 아니라면 나중에 쓸 일도 없고 인간적인 성숙이나 인간성을 함양하는데 크게 기여하는 것도 아님에도 왜 많은 아이들이 힘들게 어려운 수학을 공부해야 하는지에 대해 의아해하는 분위기가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시면서 이러한 의견에 대해 수학자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수학과 인간은 어떤 관계인지, 아이들에게 수학 교육은 어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해서 3개 질문을 한꺼번에 이렇게 쭉 이렇게 주셨는데, 네네. 예,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유, 네,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또 해주신 것 같아가지고 제가 답을 제대로 드릴 수 있을지 걱정됩니다. 네, 우선 제가 책을 쓰면서도 자주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는 수학적 사고라는 게 특별한 사고가 아니라는 거는 제가 자꾸 강조를 하고 싶거든요. 단지 세상을 이해하려고 할 때 섬세하고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하는데 필요한 언어를 개발한 것이 이제 수학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인간적이 아니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근데 사람에 따라서는 정확한 이해 자체가 약간 비인간적이라고 느낄 때도 있겠죠. 너무 정확하게 캐물으면 가령 조금 무자비하게 느껴질 때도 있고 그런 면이 있지만 그것도 다 사람이 인간이 하는 과정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건 약간 일반적인 답인데, 근데 구체적인 교육 과정에 대해서 여쭌다면은 물으신다면은 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다 수학을 어느 정도 배워야지 되는 건지. 그런데 누구나 정확하게 생각할 능력을 키우는 게 좋은 거 아닌가? 이거는 당연히 가질 수 있는 입장이거든요. 웬만한 사람은. 그러니까 구체적인 사용이 아니더라도 정확하게 사고하는 능력은 좋은 건다. 그래서 그 입장을 취할 수가 있고, 근데 구체적인 수학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 면이 있는데, 하나는 제가 이제 얘가 수학을 싫어한다고 그래가지고 수학을 안 가르치는 결정은 잘못된 경우들도 많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릴 때는 알기 힘들잖아요. 아이들이 어떤 포텐셜을 가지고 앞으로 어떤 일을 할 수 있을지. 그런데 어려워한다고 해서 가령 영양가 있는 음식을 먹기 싫어한다고 해서 안 먹일 수 없잖아요. 부모로서. 그것처럼 이제 수학에 대해서도 어려울 때도 해야지 되는 경우들이 있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너무 고통스러워하는데 계속 시킬 필요가 있는가? 이거는 제가 일반적인 답은 전혀 못 드릴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이런 면은 또 있는 것 같아요. 이것도 아마 이 대표님이 좀 확정을 해주셔야 더 답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저도 이제 요새는 이제 여러 분야 산업체 대표님들하고도 얘기를 하고 임원들하고도 얘기를 하면서 보면은 웬만한 회사에서는 수학을 상당히 많이 하는 사람은 몇 명은 채용하는 것 같아요. 정보과학이 중요하고, 예를 들자면 회계도 점점 더 복잡해지고 그 상황에 있기 때문에 수학적 전문성을 가진 직원이 몇 명은 더 있어야 되거든요. 웬만한 회사 같으면은. 그런데 이제 질문은 그 전문가가 아닌 사람은 그러면 어느 정도 알아야지 되느냐. 그런데 제가 최근에 받은 대답들은 회사 대표 같으면은 어느 정도 알아야지 된다는 답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왜냐? 회사 대표라고 해도 요새는 회사 대표라는 사람이 옛날하고 상당히 이미지가 다른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다른 사람들, 전문가들을 활용하고 명령만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회사가 전체적으로 어떻게 돌아가는지 파악하고 있는 사람들이 훌륭한 대표라는 이미지가 강하거든요. 유명한 회사 대표들이 다들 그런 것 같은데, 이 대표님도 그러신 것 같고. 그러니까 그 측면에서 보면은 그런 복잡한 공동체 안에서 일하고 있을 때 그 전문가들이 하는 일에 대한 어느 정도의 이해를 가진 사람하고 전혀 모르는 사람하고 차이가 나타나는 것 같긴 해요. 이건 제 의견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그런 의견을 주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저도 교수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자, 저의 경험을 말씀드리면, 전에 제가 이제 엔비디아 대표로 있을 때 저희 회사의 넘버원 최고의 그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프로그래머가 누구였냐면요. 그 대학에서 수학을 전공하고 부전공으로 컴퓨터 사이언스를 하고 석사 과정을 컴퓨터 사이언스 간 거예요. 저는 그 직원의 사례를 보면서 그 직원의 나중에 처음엔 뭐 진입이 늦을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그 실력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것을 경험을 했고요. 자, 그래서 지금 수학 부분은 이제
어떻게 보면 수학은 여러분 가장 그 모든 과학의 펀더멘털한 부분이고, 그래서 입시라는 부분 때문에 우리 중학교 고등학교 교육에서 수학이 힘들고 어렵고 이렇게 뭐 학원까지 가서 아이들 수학 제 사례만 하면 저는 아주 수학 지긋지긋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아니, 저도 이 용어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수학이 어렵다고 그러시네요. 아니, 저도 어렵습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제가 학생들에게 네가 정말 AI 전문가가 되시면 수학을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잘했으면 정말 좋은 그 전문가가 될 거야라고 레코멘드하는 게, 어려운 수학은 사실인데 분명히, 그리고 또 다른 게 하나가 인공지능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추론입니다. 추론 부분에 수학적 해석 방법, 접근 방법들이 분명히 역할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에 수학 전공하고 통계, 확률, 분포 공부하고 그리고 컴퓨터 사이언스까지 연계돼서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진짜 인재가 아닐까라, 저는 인재의 기본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무튼 수학은 펀더멘털하게 AI 쪽에 참 하나의 그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정도는 여러분 분명히 인지를 하시고, 우리 질문하신 학생 수학과 연계된 뭐 전공, 무전공 같이 잘 콜라보 하셔서 이렇게 좋은 실력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자꾸 너무 얘기를 하는 것 같은 아니, 한마디만 더 붙여도 괜찮았어요. 될까요? 시간 많이 있습니다. 예, 아까 그 인간적인 면에 대해서 제가 한마디만 더 했으면 좋겠어서 그러는데, 제가 약간 옛날 얘기를 말씀드리자면은 그 플라톤이 한 강의 중에 그런 선에 대해서, 그러니까 착함에 대해서 그런 강의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게 어떤 강의였는지 지금 기록이 남아 있지는 않은데,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의 제자 아리스톡세네스인가 그런 사람이 쓴 글에 보면은 플라톤의 이 강의에 대한 언급이 나오는데, 선에 대해서라고 제목을 붙여서 많은 사람들이 나타났는데, 플라톤이 그 강의 자체에서는 기하학 얘기밖에 거의 안 했다고 그러거든요. 막 수학 얘기를 하면서, 그러고서는 나중에 어떤 결론을 내렸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게 도대체 그 강의가 무슨 내용이었을까 짐작을 하는 논문들도 쓰고 그러는데, 저도 모르겠지만은 이런 내용은 들어있지 않았을까 제가 짐작하건데,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거 완전히 잘 모르면서 하는 짐작이지만은, 인간적인 면에 대해서 선하게 행동하는 것이 무엇인가 굉장히 여러 측면이 있는데, 제 생각으로는 플라톤 시대에는 적어도 선하게 행동하려면은 정확한 사고를 할 줄 알아야지 된다는 관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착하게 행동하려면은 사람에 따라서는 그게 필요 없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착한 사람들도 세상에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악하지도 않고 본능적으로 착하지도 않고 중간에 어딘가 가 있는데, 저 같아도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악하지도 모르겠지만 하여튼 저 같아도 그렇다고 생각하지만은, 근데 보통 그런 사람들한테서는 정확한 사고 없이 착하게 행동하는 게 상당히 어려운 것 같다. 네. 그런 관찰은 할 수 있고, 그런 생각은 옛날부터 철학자들도 많이 해온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수학은 결국 정확한 사고, 정확한 이해를 도와주는 도구다. 그런 면에서 굉장히 인간적인 거다. 그렇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네. 아주 깊이 있는 또 의미가 심장한 그런 말씀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AI를 이렇게 자꾸 얘기하지만, 그 OECD가 제시한 그런 그 미래 교육의 목표가 있습니다. 그게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학생 삶의 질 향상. 그러니까 학생의 웰빙이라고 이제 OECD가 얘기를 했어요. 그랬을 때 그 AI 시대에서 학생들의 그 웰빙을 어떻게 구현하면 좋을까? 그걸 한번 단견으로 이렇게 한번 좀 얘기해 주시. 먼저 이 대표님부터 좀 얘기해 주실까요? 학생들의 이제 웰빙은 이제 지금 좀 되게 광범위한데, 일단 그 대학교 학생으로 예를 들을게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학생들의 웰빙은 이제 이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교육을 받는데 교육에 대한 이해나 성취도에 대한 부분이 하나의 섹션일 거고요. 그 다음에 미래의 꿈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의 어떤 뭐 액티비티나 커뮤니티나 거기서 얻는 체험에 있을 거고, 그리고 또 하나는 지적으로, 그러니까 지적 윤리적으로 인간으로서 성장해 나가는 과정에 한 3가지 정도 나누면은 이제 그렇게 나눴을 때 그 웰빙의 이제 기술들이 이제 같이
콜라보해서 나가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자, 교수님 한 분이 학생이 만약에 30명이면 30명의 학생들을 다 코치하고 그리고 그 학생들의 그 정신적인 부분이나 아니면 미래에 대한 고민 부분을 해결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게 지금 오늘의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같이 AI 기술과의 콜라보로서 저는 해결해 줄 수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같이 콜라보 됐을 때 웰빙에 근접한 접근 방법이 아닌가 말씀드려 봅니다. 예. 김 교수님도 혹시 재밌는 질문인 것 같은데 사실 그 웰빙의 아주 약간 물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자면 저보다 자격이 아시는 전문가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의학 진단에서 가령 AI가 이미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많이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병 진단하는 데 있어서 의사보다 잘하는 면들도 있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런 종류의 AI의 역할은 분명한 것 같고 정신적인 부분, 정신적인 웰빙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불분명한 것 같은데 거기에서 대해서는 제가 그건 뭐 수학자로서보다 학교에 있는 교수로서 말씀드리자면 영국에서도 항상 얘기되는 문제거든요. 정신질환이 많아진다는 지적들도 많이 하고 제가 학교에서 가르치는 동안에도 좀 많아진 것 같기는 한데 그래서 네. 진단이 많이 되는 건지 정말로 질환이 많아지는 건지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한데 근데 제가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도 직관적으로 들을 수 있는 말씀은 AI에 의존하시기는 아닌 것 같고 아직 거기에 대해서는 다양한 접근이 필요하다. 네. 그 정도 경험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한 가지 전문성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보다도 여러 가지 그야말로 인간적인 다양한 접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학교에 있는 사람으로서 느낀 바입니다. 그 가슴 아픈 얘기가 OECD 국가 중에 우리 대한민국이 청소년 그 자살 위험률이 1위입니다. 그 시중에 나오는 신문 기사인데 그러면 그들의 그 가장 큰 웰빙에 저는 그 정신적인 부분에 학교가 어떻게 도움을 줄 건가 그리고 특히 올해 줌으로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수업이 진행되면서 각 학교에서 학생들의 그러니까 뭐 우울증, 공황장애 그다음에 자살 위험률이 높아서 그 이제 그 학생들에게 그런 부분도 수업 시간에서 코치해주라는 저는 이제 학교에서 얘기를 들어서 수업 시간에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저는 우리 학생들의 웰빙은 정신적인 부분에 어떻게 진짜 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인가, 사이콜로지 부분이 더 중요하고 그 부분에 학교와 기술과 같이 찾아나가는 것이 좀 네. 또 질문자 중에 한 분이 아마 이 대표님이 아까 그 슬라이드에서 보여주신 대로 칼리지 디그리에 대한 그 불필요성 이런 것들을 이제 글로벌 기업들이 얘기를 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기업, 대학, 교육 당국에 해결해야 할 첫 번째 과제는 아마도 대학이 필요한가라는 문제 정의일 듯하다. 대학이 필요하다고 보는가요? 이렇게 지금 답변을 주셨어요. 아니 그 질문을. 근데 먼저 이제 답변을 저한테 주시긴 하셨는데 이게 아마 이제 우리 두 분한테도 같이 공통적으로 갈 거라고 봅니다. 근데 아까 우리 이 대표님이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그 대학을 대체하는 프로그램들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항상 중요하게 이렇게 쓸 때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엔트리 레벨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학부 정도의 수준의 지식을 전달하는 것 정도는 특히 IT 비즈니스에서는 스킬셋이 굉장히 중요하다. 직무 능력.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구글의 커리어 그 IT 서포트에 대한 서티피킷 따는 거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그러고 나서 이제 그거를 링크드인에다가 올리면 회사들이 그 한 50개 컨소시엄 기업들이 이제 그거 이력서를 보고 채용을 해요. 그러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얼마 이렇게 쭉 나가서 앞으로 대학이 좀 이렇게 지향해야 될 부분은 리서치 오리엔티드로 가서 엔트리 레벨이 아닌 그런 쪽에만 아마 대학으로 오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그래서 교육도 리서치 베이스드 에듀케이션을 해야만 아마도 그냥 이렇게 구글이니 이런 데서 우리가 온라인상에서 접할 수 있는 그런 지식과는 좀 차별화된 그런 쪽으로 대학이 앞으로 지향점을 좀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해서 각각 뭐 교수님부터 먼저 한번 얘기해 주셔요. 대학이 왜 필요한가? 이 대표님 먼저 하시죠. 그럼. 예. 대학이 필요한가? 대학은 필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신은 아카데믹하고 학문적으로 하는 부분에 분명히
모든 과학과 IT 문명의 기본 베이스에는 학문적 지식이 그리고 학문적 사고 방식, 학문적 영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더 쉽게 풀어서 이렇게 아까 오늘 오전에도 우리 한양대 우리 김 총장님이 말씀을 드렸는데 대학에 들어와서 학문적으로 더 공부를 하고 석사나 박사나 아카데믹하게 나갈 학생들은 그렇게 지도하면서 3학년 정도 올라가면서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해서 엔지니어나 취업으로 나갈 사람들의 부분은 바로 지금 말씀하신 기업들이 원하는 디맨드를 리서치를 해서 그런 부분이 반영된 수업이 생겨나면 일단 빠르게 쉽게 좀 적응할 한 과목이라도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취업을 할 학생들에게 필요한 학문과 스킬, 특히 프로블럼 솔빙 쪽으로 그리고 아카데믹하게 나갈 학생들은 학문적 깊이 그리고 석박사로 나가서 뭐 리서처나 뭐 연구자가 될 수 있게끔 이끌어준다면 일단 1차적으로 저는 한 과목이라도 빠르게 한번 적용을 해서 이렇게 적용을 해 나가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고요. 그런 말씀들을 실제 지금 종종 드리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도 약간 모호한 답변을 드리자면은, 그러니까 저는 그 질문을 어떤 식으로 받아들이나 하면은요, 이제 우리가 사회로서 지적 에너지를 어떻게 분배해야지 되는가 그 질문으로 생각하거든요. 그 개인으로서 해야지 되는 질문이기도 하지만 사회로서도 전체적인 지적 에너지가 여기저기 투여되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분배되는 게 좋은가 그 질문이 일어나는 것 같은데 약간 모호한 답변은 앞으로 이제 대학의 형태도 바뀔 것이고 대학이 줄어들 수도 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수도 굉장히 줄어들 수도 있어요. 그건 뭐 저도 분명히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게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고 여러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전체 지적 생태계 속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대학이 하는 역할은 아직도 있을 것 같다. 그 정도 답변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제가 이제 두 분께 또 마지막 이제 아마 질문을 좀 드려볼 시간입니다. 지금 세상이 인간이 따라잡을 수 없는 속도로 변해 나가서 아까 말씀드린 토마스 프리드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속의 시대다. 네. 근데 이 가속의 시대에서는 결국은 한 번에 대학을 가서 그냥 배운 거 가지고서는 따라갈 수가 없으니 평생 교육이 굉장히 앞으로 이제 필요할 거다. 그래서 라이프롱 러닝에 대한 것들 우리가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는데 이 AI 시대, 즉 가속의 시대에서 평생 학습을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것. 그러니까 자라오는 그 학생들도 그렇고 또 성인 교육자들도 마찬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코멘트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마지막 김 교수님부터 먼저 하시고 이렇게 할까요? 예. 이건 너무 당연한 답을 드릴 것 같아서 죄송스러운데요. 이것도 제가 보기에 이제 저도 그렇게 제 자신의 교육도 그렇게 접근하고 제 아이들의 교육도 그렇게 접근하고 학생들한테도 많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세상에 지적 자원이 굉장히 많은 것 같거든요. 굉장히 많네. 그럼 인터넷에 나와 있는 지적 자원만 해도 그 중에 좋지 않은 부분들도 있지만은 뛰어난 콘텐츠도 굉장히 많거든요. 인터넷에. 네. 그런데 그걸 내비게이트하는 항해가는 기술이 필요한 것 같다. 그래서 저도 어릴 때부터 아이들이 질문을 해도 제 아이들이 질문을 해도 같이 항해하는 연습을 많이 했거든요. 네. 그 질문을 가지고 검색해보고 그 중에서 그러면은 믿을 만한 사이트가 어딘가 또 알아보고 그 중에 또 더 전문적으로 알아내려면은 어떻게 해야지 되고 이런 종류의 연습은 어릴 때부터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습관적으로 하고 있고 그래서 대충 파악해보고 그 다음에 더 깊이 들어갈 때도 또 때도 있고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지적 자원의 바다를 항해해가는 기술이 중요하지 않나 그런 답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으신 답변 같습니다. 이 대표님. 그 평생 공부를 이제 질문을 주셨는데 저는 지금 학생들에게 그리고 스타트업 젊은 기업가들에게 하는 얘기들이 공부의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지식의 공부와 정보의 공부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특히 지금 기술 가속화가 되게 이런 시대에 수많은 기업들이 접근하는 기술의 융합이라든지 새로 만들어진 기술, 발명된 기술 그런 기술들에 대한 정보가 실은 그 기업인으로서 그리고 엔지니어로서 내가 그 기술을 바라보는 시야를 넓게 해주는 역할을 저는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1년에 제가 보는 매개체들이 한 200개 매개체의 정보를 수집을 하고 있는데요. 실은 그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는 1, 2월 2개월씩만 나오는 잡지인데
1, 2월 달에 나온 내용이 7, 8월 달에 바뀌어서 나온 내용들이 되게 많습니다, 요즘에. 저는 지식의 공부에 여러분 세상에 돌아가는 기술의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 기술의 변화, 그리고 그런 어떤 정보의 흐름을, 트렌드를 빠르게 읽고 준비해 나가는 그것도 저는 되게 중요한 공부라 생각을 합니다. 특히 기업인이나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 그리고 우리 교수님들도 마찬가지로 에듀텍의 그런 트렌드들이 이제 좀 더 향상된다는 거죠. 목적은 향상입니다. 임프루브. 그래서 정보를 취득하시는데 좀 부지런하시면 훌륭한 각각 분야의 전문가가 될 거라 생각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제가 그 질문 많이 올라왔습니다만 질문에 대해서 답을 못 드린 거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시간이 다 됐습니다만 AI 시대 교육을 다시 말하다. 결국은 제가 느끼는 것은 결국은 학생을 중심으로 놓고 모든 걸 풀어나가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학생의 웰빙이 됐든 학생의 삶의 질이 됐든 교육을 통해서 결국은 학생의 가치가 향상되는 그런 쪽에 우리가 교육 공동체가 다 노력을 하면 아마 오늘 이 토론도 굉장히 의미가 있고 앞으로 거기에 진화해 나가는 하나의 단초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 감사드립니다. 두 분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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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네, 다양하고 흥미로운 내용을 들려주신 세 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께서 앞으로의 교육 방향을 생각하시는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두 번째 세션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2시까지 점심시간이 진행될 텐데요. 입장때 발급받으신 명찰과 등록 데스크에 안내되어 있는 것처럼 사전에 중식을 신청한 참가자께서는 3층 카라룸으로 이동하셔서 입장 시 중식 쿠폰을 지참하시고 결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점심 식사 후 2시부터 시작되는 나머지 세션에도 많은 참여 바랍니다. 지금까지 진행을 맡은 김나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